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발달과 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 퇴행성 질환들에 되게 중요한 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11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의 장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된 되게 중요한 이제 가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하이진 위생 가설이라고 해서 지저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일단은 지금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올드 프렌드로 가설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에 예전부터 우리와 친구였던 미생물들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오토이뮨 디지즈가 많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하이진 하이포테시스는 지저분하게 살아서 어떤 패소젠들이 자꾸 들어와서 아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패소젠들이 들어와서 아파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와 오랫동안 같이 진화적으로 함께 인간과 함께 했던 그런 유익한 세균들의 개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픈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올드 프렌드 하이포테시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올드 프렌드들이 없어져서 생기는 가장 큰 현상이 다이버시티가 없어지는 거죠.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라 마이크로바이얼 다이버시티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이런 약간 관련된 가설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계통도 사실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은 사실은 세균들과 싸우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화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들이 사실은 패소젠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먼저 베너피셜한 우리한테 유익한 세균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들과 면역세포가 그 서로 선택하는 패턴이 이제 그 세균들은 이제 뭐 우리가 MEMS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얼 어소시에이트 모레큘러 패턴이라는 게 있고, 면역세포들은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서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계보들을 쭉 추적을 해서 가봤더니 실제로는 면역계가 기본적으로 먼저 유익한 세균들을, 그러니까 내가 너랑은 별로 반응을 안 할 거야, 받아들일 세균들을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애 초반에 아이의 장을 보면은 사실 뮤코자도 발달이 안 되어 있고 면역계도 거의 발달이 안 돼 있죠. 어떻게 보면 허허 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서 들어가는 미생물들이 싹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사실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살아야 되는 애들이죠. 올드 프렌드 거죠. 얘들과는 반응을 얘네가 먼저 정착을 하고 나서 얘들이 튼튼해지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패소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얘네들이 1차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주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면역계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의했던 생물학적인 나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이제 거의 깨진 그런 상태고, 우리는 하나의 홀로 바이언트고, 그래서 인간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런 개념들, me, myself, I 컨셉트 자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질병은 뭐 한 번쯤들 보셨을 텐데, 이게 질병이 사실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아픈 거지만 세균들과 같이 잘 공생해서 잘 살면 우리는 아프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린 마글리스가 쓴 그 심바이오틱 플랜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We are symbiont on a symbiotic plan. 우리는 공생자 행성, 바로 지구, 공생자 행성이라는 지구에 사는 하나의 공생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개념화할 거냐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배리어, 결국은 셀프와 바깥 환경에 우리가 배리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배리어가 되겠죠. 그러나 스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는 배리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피지컬 배리어로서만 펑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리어를 둘러싼 하나의 에코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크로닉 컴플렉스 디지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원인이 그것이 될 것이고, 저희가 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우리가 염증이 왜 생기느냐를 보면 결국은 배리어가 요 사이에 뭔가가 깨지기 때문에 대부분 크로닉한 만성 염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염증이 많은 질환에 다 관여하는 공통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크로닉 이뮨 인플라메이터리 디지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의 공통 분모가 배리어나 배리어 에콜로지, 그 중에서 사실은 이 에피텔리얼 상피세포로 만들어진 배리어가 제대로 펑션하지 못하는 게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질환도 이 셀리악하고 아토피, 그 다음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이 세 가지 질환을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다 이 리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실은 그 미생물들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일종의 이뮨 리액션이, 오토이뮨 레스폰스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셀리악병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키것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리고 조놀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밝혀져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글루텐을 먹게 되면 글루텐이 이 조놀린 익스프레션을 시켜서 리키것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리키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트랜스 글루타미네이즈 2라고 하는 오토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문제일까를 보다는 여기서 리키것이 생기게 되면 이 밖에 있는 균들이, 우리와 아무 문제 없던 균들이 어느 한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배리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서 균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사실 이게 면역학적으로 가면 이게 데인저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전쟁터에서는 적인지 아군인지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게 결국은 배리어가 깨지면서 적도 아군도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어떤 뭐 트리거가 생기면서 오토 안티바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조놀린 패스웨이는 밝혀져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이 셀리악병은 글루텐을 주지 않으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하나의 트리거는 되지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오토이뮤니티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밀가루를 먹은 지는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인류가.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셀리악 디지즈가 아니면 넌 셀리악 글루텐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글루텐 문제가 왜 많이 생기느냐는 뭔가 다른 걸로 더 풀어야 되죠. 근데 그거의 하나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농약 문제가 하나 좀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디스바이오시스도 되게 큰 기여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에 단순히 글루텐, 밀가루 먹고 리키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디스바이오시스도 상당히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류마티스 관절염도 보시면 최근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요한 안티바디 중에 하나가 이 ACPA 안티시트루리네이트 프로테인 안티바디가 훨씬 더 RA 팩터보다 중요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펩타이드 알지닌이 이렇게 이미데이션이 되면 이제 펩타이드 시트룰린으로 바뀌게 되는데, 얘에 대한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 중에 이렇게 변성된 단백질들에 대한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데, 얘들을 만들어지는 기전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ACPA가 훨씬 더 중요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만들어지는 기전에 이 P 징지발리스라고 하는 균이 이런 효소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잇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다가 단백질을 시트루리네이션 시키면 이 시트루리네이션 된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안티바디가, ACPA라는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혈액을 떠다니다가 관절에 있는 또 다른 시트루리네이티드 프로테인에 반응을 해서 거기 관절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병의 시작이 이 뮤코잘 베리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생긴 뮤코잘 서피스에서 이 P 징지발리스가 만드는 이런 효소에 의한
시트루네이티드 프로테인에 대한 오토 안티바디가 생기고 이게 에피톱 스프레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류마티즘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개념들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단백질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뭐 크게 범주하면 그런데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원래는 안티제닉 시티가 없던 것들이 얼마든지 안티제닉 시티를 띠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작이 우리 몸에서 오토 안티젠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미생물들이 중간에 관여하면서 걔들을 오토 안티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러면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게 우리 몸에 단순히 그 오토 안티젠이 있다고 우리 면역계가 반응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뮤노제니시티라고 하는 게 같이 있어야 되니까 미생물들이 중간에 관여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데인저 시그널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될 상황이 훨씬 더 잘 설명이 되죠. 그냥 단순히 안티젠을 넣었을 때 반응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런 오토이뮤니티를 보이는 이 ACPA 안티바디가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뮤코잘 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이뮨 톨러런스, 면역학적인 내성이 무너지는 거. 배리어가 망가지면 사실 피부나 우리 점막은 면역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이뮨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오랄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땅콩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는 일으켜도 되죠. 여기는 왜냐면 피부가 손상되지 않으면 어차피 피부에 닿는 거 크게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뮤코잘 서피스는 원래는 이뮨 톨러런스를 만드는 곳이고, 그 이뮨 톨러런스를 유지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거기가 깨어지기 때문에 톨러런스가 깨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손상들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오토이뮤니티 아니면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최근에 이제 설명하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서는 이 배리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없게 되면 피부에 이 배리어들이 리키것하고 비슷하게 리키 스킨이 생겨버립니다. 리키 스킨이 생겨버리면 피부 쪽에서 들어가는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 원래는 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면역 반응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배리어 디스펑션이 이 아토피에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필라그린이 없게 되면 이렇게 피부 자체가 이게 검은색이 필라그린인데 전혀 없는 이런 질환들이 알려지게 되고, 저런 질환들의 특징이 스킨이 되게 리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알러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훨씬 많이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만약에 이런 필라그린이 발현이 잘 안 되게 되면 아토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토피 생긴 애들이 나중에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생기고 나중에 아스마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필라그린이 좀 덜 나오는 애들이 보면 이렇게 아스마, 피넛 알러지도 많고 아스마, 그 다음에 아토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아스마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는 현상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토픽 마취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게 분리된 하나의 질환들이 아니라 아토피 더마타이티스로 시작해서 나중에 푸드 알러지, 아스마, 알러직 라이나이티스로 점점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고요. 증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릴 때 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피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음식인데 땅콩이 피부로 노출되면 우리는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근데 입으로 먹었을 때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키는 게 맞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땅콩을 생후 2개월까지 먹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소아과의 정설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2017년도인가부터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빨리 먹이라는 거죠. 가능한 한.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가능한 한 입으로 빨리 넣어주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먼저 얘는 괜찮은 애라고 먼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우리는 톨러런스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먼저 인식을 한다는 거고, 피부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계속 얘한테는 내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고 먼저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뀌었고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빨리 하이리스크 아이들한테 빨리 주게 되면은 오히려
안 생기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푸드 알러지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먼저 노출이 되고 감작이 되니까 음식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에피큐테니어스하게 피부로 알러젠이 먼저 센시타이제이션 되는 거를 아토피 아이들한테는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동일한 것들이 피부 속에 노출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배리어를 뭐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몰리언트를 뭐 발라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긁지 않게 긁어서 스킨 배리어를 확 망가뜨리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뭐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는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드 알러지가 생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입으로 먹어서 알러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에 같이 감작이 되기 때문에 에피큐테니어스하게 인듀스된 인테스널 푸드 알러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넛이나 에그 알러지가 있는 하이 리스크 있는 아이들은 그 엄마나 부모들이 뭐 하이 리스크 알레르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빨리 주라는 거죠. 얼리. 제 친구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먹여서 이제 치유시킨 애도 있고 사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좀 더 데이터를 기다려 보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최근엔 이게 맞다라고 그리고 일단은 소아과 학회의 권고안 자체가 일단 변한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오스가 아토피랑 되게 연관이 많이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리어가 무너지게 되면 그곳에 있던 세균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톨러런스를 보이던 그런 많은 관계들이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질환들이 크로닉하게 가거나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배리어가 가지고 있는 펑션들이 단순히 이게 피지컬한 배리어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리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거기에 넌셀프도 있고 인펙셔스 넌셀프, 패소젠과 같은 그런 세균들도 있고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데인저 시그널이라고 하는 많은 물질들, 댐스들이 막 나오면서 이곳이 완전히 이제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이에서 사실은 오토이뮤니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디스바이오시스는 21세기 인펙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키 베리어가 사실은 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기능의학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인사이드 아웃 질환이라고 했죠.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잘못돼서 생긴 거다. 그래서 그냥 면역세포를 어떻게 막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셀리악 디지즈나 이런 질환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아웃사이드 인이죠. 결국은 이 배리어를 둘러싼 바깥쪽의 환경과의 이런 시스템이 많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토이뮤니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요거는 그래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여러 가지 균들이 보시면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이게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은 알러직 엔세팔라이티스 그다음에 타입 1 DM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의 미생물들이 다 이렇게 일부 다 이렇게 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에피텔리얼 배리어는 되게 중요한 어쨌든 피지컬 배리어고 사실 여기에 어떤 미생물들의 커뮤니티를 가질 것이냐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전체